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4회 그리운 만남 제2부. 난 그 사람에게 편지를 했지만 돌아온 답장은 딱 2줄이었어요. 나 공부해야 돼. 그러니 앞으로 절대 편지하지 마. 라는 거였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잊을 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거의 매일 편지를 쓰다시피 했지만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가장 친하다는 친구인 상호란 친구가 중간에서 제 편지를 가로챘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달랑 2줄로 써서 보낸 한 장의 편지마저 상호란 친구가 쓴 가짜였던 거예요. 당연히 전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 후 편지를 가로챈 상호가 제가 보낸 주소지로 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했어요. 정민수는 다시 분노가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이빨을 으르득한다. 상호, 너 이 새끼. 반드시 너를 파멸시켜주마. 기다려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대학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대학교 합격하던 날 불행하게도 그의 친구 한 명과 지나가는 행인 한 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복역 중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신문에도 살인자 윤철민으로 나와서 알 수가 없었지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은 윤승호이었는데 돈이 많았던 상호란 친구 아버지의 깸에 빠져 승호 아버지가 승호란 이름을 윤철민으로 급히 개명한 후였어요. 정민수는 침통하고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신음을 내뱉는다. 참 나쁜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상호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때 상호는 3학년이었고 2학년 때 이미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였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윤철민이 윤승호라는 것을요. 그놈이 겁탈하기 전까지는요. 겁탈이라니요? 그놈은 저를 끌고 가서 겁탈했어요. 정민수는 분노의 주먹을 부르르 떤다. 조은아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당시 공무원이셨던 승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헌데 아들의 누명을 밝히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동분서주하시던 승호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였어요. 승호 어머니도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고요. 그때 비로소 윤철민이 윤승호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지요. 정민수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행방불명이라는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이 치고 올라온다. 승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승호의 누명을 밝히려고 뛰어들었지만 상호가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말렸고 결국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저를 겁탈 강간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아이를 가졌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천수를 낳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지요. 증거는 없었지만 승호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불쌍한 우리 천수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천수가 인질이 되었다는 거군요. 예, 선생님. 그러다가 2년 전쯤에 한강신문에 절찬리에 연재되었던 윤철민 시리즈를 읽고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10여 년이 흐른 후였지요. 조은아의 어깨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다. 선생님. 결국 조은아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선생님, 난 이제 어떡해요?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윗저고리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조은아에게 건네준다. 조은아는 하얀 손수건을 건네받으며 정민수를 살짝 올려다본다. 정민수는 얼른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조은아의 흐느낌은 여전하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민수는 아무 말이 없다.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정민수는 조은하의 떨고 있는 어깨를 토닥인다. 은하씨, 진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선생님, 이제 전 어쩌면 좋아요? 은하씨, 이제부터는 은하씨 옆에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께서요? 왜요? 천수 후원자 자격으로는 안 될까요? 저야 좋지만 그래도... 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천수가 많이 기다릴 텐데 그만 일어날까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민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조은하를 부축하며 일어난다. 날씨가 차츰차츰 흐려지더니 결국 솜털 같은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정민수는 조은하를 설득해서 폐농양과 확장성 신근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서 받기로 한다. 단 조은하 자신이 다시 한번 골수 이식에 대한 조직 적합성 항원형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사실 일찍이 조은하는 폐농양과 확장성 신근증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조직 적합성 항원형 검사에 들어갔으나 들통이 나는 바람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폐농양과 확장성 신근증으로 인해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수와 골수 조직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날 정민수도 조은하 몰래 같은 검사를 위해 병원 측에 조혈모 세포 혈액 채취를 해준 후 흑표와 함께 명동 사보이 호텔 뒤 조은하가 풍금을 치며 일하던 어느 작은 술집으로 향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유도 뿌리친 채 시간은 대략 오후 5시.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자, 이 정도면 카나리아의 위약금과 사례금 또한 충분할 겁니다. 정민수는 탁자 위에 2개의 봉투를 내민다. 한동안 정민수의 설명을 듣고 난 땅딸막한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자신의 테이블 앞에 놓인 2개의 흰 봉투를 재빨리 집어넣는다. 아마도 이 술집의 사장인 듯하다. 뭘요? 카나리아에게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카나리아 일은 제가 알아서 둘러대겠습니다. 그러니 패거리들이 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비하세요. 정민수는 술집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중절모를 살짝 누르며 일어선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때 음흉한 웃음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면서 서너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친다. 누구 마음대로! 순간 술집 사장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변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 중 앞장에 서 있던 키가 큰 사내가 입을 연다. 어이, 바지! 당신은 무슨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당신은 사장이 아니라 바지일 뿐이야. 늘 내 놈을 지켜보고 있었지. 항상 요주의 인물이었어. 이제 내 놈은 이 바닥에서 종을 쳐야겠어. 그리고는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생선의 칼을 품에서 꺼낸다. 우리의 규칙대로 네 놈의 오른손목을 가져가겠다. 술집 주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떠듬거린다. 이목에 작도 한 번만 눈 감아주게. 내 돈은 넉넉히 챙겨주겠네. 그 같은 돈으로 우리의 원다야한 꿈을 포기하라고. 사내는 휘칼을 휙하고 위로 치켜든다. 자, 각오는 되어 있겠지? 술집 사장은 다급해지자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는다. 작두,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작두란 사내가 생선의 칼로 사장을 향해 찍어 내려갈 즈음에 흑표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술집 안 넓은 공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멈춰! 동시에 생선의 칼이 공중 천장을 향해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테이블에 꽂힌다. 흑표의 번개 같은 발차기가 내려치던 작두의 생선의 칼보다 빨랐던 것이다. 그제야 작두는 자신의 오른손목이 부러진 것을 알았다. 네 놈들은 누구냐? 흑표가 종로 바닥을 휘어잡고 있었지만 광장 쪽이 주무대였기에 이런 조무래기들이 정민수는 물론 흑표의 얼굴조차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때 물러나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몸집이 태산같이 큰 사내가 2명의
건장한 사내를 대동하고 술집 문을 들어선다. 수염을 비롯해 머리카락까지 모두 붉은 털로 된 사내다. 종로의 불곰이다. 불곰은 정민수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힌다. 형님, 불곰이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는 오른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작두란 자가를 내려다본다. 네 놈이 작두란 놈이냐? 순간 작두와 그 일행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형님, 죽여주십시오, 형님. 형님? 감히 네 놈들이 큰형님의 명을 어겨. 불곰은 소뚜껑보다 더 큰 손바닥으로 꿇어앉은 작두의 볼을 내려친다. 철퍽! 작두의 이빨 서너 개가 허공으로 튄다. 정민수가 조직을 해산시키면서 불곰에게 조직원들에게 먹고 살 길을 터주라고 했다. 불곰은 한강신문과 함께 하길 원하지 않는 조직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주어 어둠의 세계에서 발을 끊게 했다. 그러나 일부 조직원들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며 삥을 뜯고 다녔던 것이다. 이러한 양아치들을 소탕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불곰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종로와 명동 일대를 순찰하면서 자신의 조직원들을 잡아들였다. 작두와 그 일행도 반대 세력들의 눈을 피해가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야심을 품고 있었다. 불곰이 작두를 향해 다시 발길질을 하려고 하자 정민수가 오른손을 들어 말린다. 불곰, 그만하지. 그제야 불곰은 행동을 멈추고 넙죽 목례를 한다. 죄송합니다, 형님. 정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불곰을 쳐다본다. 불곰, 한강신문 일은 어찌 되어가나? 예, 형님. 전국 지부와 지사 결성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자, 어디 가서 한잔하지? 예, 형님. 오랜만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불곰은 꿇어앉은 작두 일행을 바라본다. 가라! 다시 한번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때는 목숨이다. 작두 일행은 다시 넙죽 고개를 숙인다. 예, 형님!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가라! 그날 저녁 정민수와 흑표 그리고 불곰 일행은 자리를 옮겨 편하게 밤이 새도록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틀 후 오후 3시경 한강신문 사장실. 정민수는 여전히 검은색 중절모를 눌러쓰고 회전의자에 앉아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흑표 김 실장이다. 흑표, 앉거라. 예, 형님. 흑표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소파에 앉는다. 정민수도 회전의자에서 내려와 흑표와 마주한다. 흑표, 알아본 것은 어찌 되었나? 예, 안성에 계신 어머니 모실집은 충남 유급 봉수산 기술계 거의 다 완공되어 갑니다.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1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쉬고 양생이 가능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면 3월 말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모시고 오는데 법적 하자는 없겠지? 예, 제가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로 한 달 후면 등재될 수 있답니다. 법적 절차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하루 종일 승호란 이름만 부른답니다. 그래? 그러니 한시가 급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안 되면 때려 부수고 모셔오면 됩니다. 정민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지지만 애써 태연한 척한다. 그래, 흑표 수고했다. 그리고 또 흑표는 잠시 쭈뼛쭈뼛 망설인다. 괜찮다, 말해라. 카나리어는 적합하지 않답니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망이 컸다. 정민수는 힘없이 입을 연다. 그럴 테지. 그럼 나는 형님은 적합하답니다. 순간 정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아무 연관도 없는 일반인과의 몇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는 하지 않았던가. 정민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흑표를 와락 끌어안는다. 흑표! 이런 좋은 일을 왜 뜸을 들여? 잘됐다. 아주 잘된 일이야. 잘된 일이긴 하지만 형님께서 잘못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어린 생명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형님, 흑표가 말꼬리를 흐리자 정민수가 흑표의 어깨를 툭툭 친다. 염려 마라. 다 잘 될 거야. 아무튼 고생 많았다. 카나리아에게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만 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날짜는 먼저 형님의 서약을 받은 후 강력한 항암제로 전 처치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빨라도 약 3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정민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카나리아가 실망하지 않도록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거라. 그리고 천수 수술이 끝나면 폐농양과 확장성 심근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흑표. 흑표는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뒷걸음질 친다. 정민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막 나가려는 흑표를 불러세운다. 잠깐! 예, 형님. 한강신문 전국지사 지부 결성은 어떻게 되어가나?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공장과 윤 전 기사는? 형님 말씀대로 조영식과 그의 깜빵 동기들을 채용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제때 넉넉히 챙겨주거라. 더는 암흑세계에 발 들여놓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형님. 흑표, 너만 믿는다. 그만 나가보거라. 예, 형님. 그럼 흑표는 문을 살짝 밀고 사장실을 빠져나간다. 정민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이것은 종로, 중구, 강남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제1부장검사실. 한 사내가 검사실 안에서 서성이고 있다. 비록 뒷모습이지만 훤칠한 키에 말끔한 외모로 보아 한눈에 봐도 호남형임을 알 수 있다. 한 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며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다. 왼쪽으로 두어 발자국 움직이자 앞에는 대형 책상 앞에 놓인 명패가 보인다. 검은색 바탕에 최고급 자개로 검사 로고와 이름을 음각으로 새긴 최고급 명패다. 그가 돌아선다. 짙은 눈썹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러나 눈꼬리가 위로 살짝 찢어진 것으로 보아 음흉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탈옥수 윤철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김상호 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했다. 김상호는 큰 포부의 밑그림을 그렸다. 윤철민 사건만 처리하면 곧바로 차정검사로 승진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쫓기던 윤철민이 계룡산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김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철민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그놈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 첫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옥한 놈이 쉽게 자살할 이유가 없고, 둘째는 부산으로 가서 밀항을 계획한 놈이 계룡산에서 자살한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누명 쓰고 감방에 들어간 놈인데 나를 그냥 두고 자살을 택할 리는 더더욱 없지. 이때 들어와. 검사실 입구에서 일을 보는 검찰 사무직 사무장이다. 종로경찰서 혁반장이 왔습니다. 들여보내. 동시에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반장인 혁반장이 들어선다. 영감님, 혁형사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늘 당연한 일이지만 혁반장은 김상호를 만날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진다. 나이가 20여 년이나 차이나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 김상호가 항상 반말투로 하는 것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 대부분 검사들이 그랬지만 김상호 검사는 유독 심하다. 그게 혁반장이 조금 머뭇거리자 조인트가 날아온다. 퍽! 악!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대전서부터 이곳까지 악연 중에 악연이다. 야! 혁반장! 이미 다 종결된 청량리 588 윤인숙 사건을 왜 들추고 그래? 그 사건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야, 너 당장 옷 벗고 싶어? 그리고 너
그날 밤 조폭들하고 한패가 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영감님, 그게 무슨... 며칠 전 야심한 밤에 낙산 아래서 무고한 시민들을 두들겨 팼다며? 그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컨테이너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아닙니다. 인신매매단을 검거한 것뿐입니다. 누가 몰라? 그런데 그 사건은 왜 조폭들과 결탁해서 그놈들을 체포하느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야! 혁형사, 너 감히 누구 앞에서 변명이야? 혁반장은 김상우를 노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떤다. 이 새끼야, 넌 부모도 없냐? 그러나 이 말은 감히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하늘 같은 검찰이니. 야, 뭘 쳐다봐? 쳐다보면 어쩔 건데? 눈 깔아! 혁반장은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김상우의 말이 이어진다. 조금 전과는 달리 말투가 조금 누그러진 상태다. 혁반장, 이상하지 않아? 영감님, 무슨 말씀인지. 2년 전에 자살한 윤철민 말인데 윤철민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영감님, 그 사건이야말로 일찍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어. 혁반장, 그때 확실하게 윤철민 신원을 확인했나? 예, 영감님. 짐은 조회도 확실히 했고? 혁반장은 잠시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최미화 기자가 거짓으로 말했을 리가 없다.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감님. 내가 부른 이유는 자살한 윤철민의 주검이 확실한 것이었나 해서 부른 거야. 확실히 잘 처리했다고 하니 이번 조폭 연루설은 묻어두겠다. 혁반장은 건성으로 대답한다. 확실합니다, 영감님. 김상우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으며 고급 양담배 한 개 피를 피워문다. 그래, 믿어도 되겠지? 그럼 나가봐. 혁형사의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간다. 윤철민의 죽음에 저렇게 민감한 것을 보면 내 눈과도 무슨 관련이 있어. 바로 그때 사무장이 김상우 검사 앞으로 온 등기 한 통을 놓고 나간다. 김상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문 채로 등기 봉투를 찢는다. 동시에 김상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며 피어 물었던 담배가 힘없이 뚝 떨어진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놓칠 리 없는 혁반장이다. 확실히 네 놈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아직은 물증이 없지만 내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 비리검사 새끼야. 혁반장이 김상우의 심정을 찔러본다. 영감님, 혹시 무슨 언짢은 내용이라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두 팔을 내젓는다. 아니요. 혁반장님, 그만 나가보시오. 아까 쌍스러운 말투와는 전혀 딴판이다. 뭔가 불안하고 애써 감출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다. 사건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형사로서 모를 리가 없는 혁반장이다. 영감님, 그럼... 혁반장은 비우듯 오른쪽 입꼬리를 올리며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다. 김상호에게 난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 한강신문에 총 50회에 걸쳐 절찬리에 연재되었던 윤철민의 누명, 탈옥, 그리고 자살 사건을 잘 알고 있겠지. 그 윤철민이라는 사형수가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승우라는 사실을 김상호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물론 연재에서는 당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SH가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 아니,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았냐고? 그야 차츰 알게 되겠지.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 너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순진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직 자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윤승우의 아버지를 당신의 애비가 깨어 이름을 윤철민으로 바꾸게 했지. 당신의 재산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지. 덕분에 한강신문 연재에서는 윤철민이 윤승우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윤철민으로 연재를 했지. 아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보하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무덤까지 가져가고자 한 이 비밀을. 헌데 어쩌나. 자살한 윤철민, 아니 윤승호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니. 알다시피 난 지금 당신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임을 잊지 마라. 김상우. 아참, 저 세상으로 갈 놈들의 순서는 알려주지. 그래야 도리일 것 같아서. 그러나 죽을 날을 피한다면 죽음은 면해주지. 약속하마. 그러니 아래 암호를 풀고 그날을 잘 피하도록. 아래 4-1 C 10 F O H 넘버 30 4-2 H1B G3H AT 37 4-3 B3 F7 AT 22 4-4 B30 B52 AT 13 You will surely be killed by the killer GN. 너는 킬러 GN에 의해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 등기로운 편지글은 이렇게 끝이 맺어 있었다.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